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누구에게나 한 명쯤은 있다는 말이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만 여겼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길 예민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지요.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얼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삶이 퍽퍽한 것도 있었지만 그 시절은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제가 빨리 철들고 성숙해지길 바랐던 곳은 현자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바람은 이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 정도는 원칙처럼 지켜질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이 저희 인생에 등장한 이후 평범하게만 굴러갔던 시골 촌부의 삶이 어지간한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해졌으니까요. 제가 어렵게 인터넷을 배워 늘 찾아듣기만 하던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서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 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연애 누각을 했듯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둘셋은 고소하고 자식만으로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지만 우리는 초대를 늙음하게 본 것도 있는데 다가 이 섬마을에서 이 힘듦을 굳이 여러 세계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아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자 다짐했어요. 너무 한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던 탓이었을까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긋고 영특했던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마음의 방황을 시작했어요. 저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도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무것도 없는 섬마을 깡촌에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머리를 타고났던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 저 대학에는 안 갈래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겠다 선언했어요.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가 이 집안에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어미 역시 늙고 노쇠한 몸에 혼자서는 작은 텃밭 하나도 잘 가꾸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내가 열심히 살게요 하고 아들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었을 테지요. 이제가 20이 되었을 어린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얹어주는 것 같아 저나 남편이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시렸어요. 그렇게 새벽같이 배를 타고 등교할 정도로 공부에 열성적이었던 외동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 결심을 굳힌 듯 곧바로 서울에 올라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짤막한 편지와 함께 현금을 붙여주며 어머니는 내가 고생하고 사시게 드릴게요 하며 아들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의 한순간도 수월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사는 게 느껴져 제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길어야 한 장 남짓한 한 달에 한 번 보내주는 짧은 서신에서 아들이 겪고 있을 인생의 고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해서 저 역시 몸이 좋지 않다고. 만약 아들이 이리 고생해서 벌어다주는 돈을 앉아서 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서 품앗이라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쌈짓돈을 모아둬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세월은 1년이 2년 되고 다시 2년이 5년 되고 속절없이 흘렀지요. 저는 아들 녀석의 고뇌가 어떠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이 좁은 섬에서만 살던 녀석이니 넓고 화려한 세상에 푹 빠질 만도 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서울에 올라가고 얼마 동안은 편지에 온통 도심 속 화려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꼬박 5년을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만나보고 싶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겪어보고 비로소 고향에 돌아왔어요. 저도 아들 녀석이 내가 아무리 아쉬운 소리를 한다 해도 떠날 사람은 언제든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마련이니 녀석이 본인 의지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야만 편한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실수로라도 우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했지요. 다시 돌아온 아들은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향에서도 누구보다도 빠릿하고 성실하게 지냈어요. 가방끈이 길진 않았어도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에 무슨 일이든 빨리 배워내는 일머리로 촉촉해내며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죠. 그렇게 아들 녀석은 이 일 저 일 다 해본 경험을 살려 자신에게는 뱃일이 가장 맞는다고 판단하에 고기잡이 배에서 선원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제법 큰 배의 기관사까지 맡게 되었어요. 내가 섬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바다 냄새가 그렇게 좋네 하고 너스레를 떠는 녀석을 보니 우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훌쩍 다 자라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아들은 뱃일에 진심이었던 모양인지 이런저런 자격증까지 따서 기관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저는 때마다 아들이 가져다주는 싱싱한 생선이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나는 진미는 다 먹어본 것 같네요. 그렇게만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도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죠. 정작 그때 당시에는 30을 넘긴 아들이 아직도 여자 소식이 없는 것이 내가 더 조바심을 내면서 섬 동네에 여자가 없어 그런가 된 일이 너무 바빠 못해서 여자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의 바쁜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아들에게 여자 기별이 없는지 떠보기도 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기관사 일에 적응하여 수입도 늘고 여유가 생길 때쯤부터 해서 아들은 서울에 한 번씩 놀러 나가곤 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 잠깐 쉬는 시간 동안 꼭 하루나 이틀은 서울에서 묵어왔지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으니 거기서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회포도 풀고 커다란 도시에서 콧바람도 쐬고 하는 것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며느리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듬성듬성 서울에 다녀오기를 반복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요. 뜬금없이 웬 세련되어 보이는 서울 깍쟁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도시 여자들의 당돌한 태도 앞에서는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잔뼈가 굵은 나라도 당연히 재관이 없더군요. 며느리는 어른 앞이라고 해서 죽음도 주눅 들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고향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사귀는 바람에 거기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사귄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덜컥 이런 섬마을에 같이 내려오자 하면 어느 여자가 좋다 하나요? 진짜 저희 사귀면서 10번은 더 헤어졌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짜 내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만 했다니까요. 전 진짜 이런 시골 아니지 그냥 시골도 아니요. 섬마을에 와서 사는 건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어떤 시대인데 남자 하나를 믿고 안락하고 좋은 도시 생활을 다 버리고 이런 시골에 와서 살아요. 거기에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계신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이런 가당차는 말을 시어머니가 될 사람 앞에서 아니 아무리 넓게 생각해도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어머니 앞에서 하는데도 아들내미는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식은땀만 뻘뻘 흘리며 듣고 있더라고요. 아휴, 기가 새서 남자를 잡는 여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내 항상 듣고 보면서 살기는 했어도 그렇게 기잡혀 사는 게 내 아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선택한 여자인데 여우 남녀관계는 서로만 아는 것이라 하니 또 어린 나이부터 고생만 하면서 가장 노릇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돌봐야 할 여린 사람보다는 저희처럼 혼자서도 제 살 길 잘 찾아 사는 듬직한 여자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아무튼 전 지금도 제가 선택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빠가 좋아서 몇 년을 장거리 연애하면서 살아온 건 사실이니 일단 한번 살아보려고요. 안 되면 뭐 갈라서만 그뿐이겠지요. 요즘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지. 오빠 나한테 잘해야 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젊은 처자가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멀리 떨어진 시골 섬마을까지 와주었다 하니 고마운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이런 적적한 뿐인 시골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여리고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들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하게 살면서 옛날 사람들하고 참고 버틸 성정도 절대 아닌 것 같고, 저도 간신히 이루어진 두 남녀 사이에 끼어 눈치 없이 갈라놓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절대 둘 사이에 부담 주는 일 없을 테니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을 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리 가까이서라도 절대 말도 없이 찾아가거나 자주 연락해 귀찮게 하는 일 없겠다고 약속했고, 며느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 비좁은 섬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여 붙어있는 마을을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두 사람은 무대 있는 한국 근처 마을에 터져내셨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아들이나 전화 없는 형편에 딸랑 둘뿐인 식구의 며느리도 양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처지라 하니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기가 좀 뭐해서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조촐하게요. 흉내만 내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대 있는 동네에서 나 뜨거운 소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나갈 일이 거의 없어 저만 까무르고 모르고 있었는데, 글쎄, 이웃에서는 강 씨가 하루는 무태단이 오더니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지 뭐예요? 며느리 단속 좀 잘해야겠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글쎄, 그 집 아들내미 배 타러 나갈 때마다 외지에서 남자들 데려와 집에 재운다는 그런 망측한 소문이 돌지 뭐야. 이게 그냥 소문이면 내가 입을 대지도 않겠는데 아파서 그 동네 그 외지 젊은이를 못 봤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은 언양어선처럼 몇 달씩 걸리는 건 아니었어도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바다 위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깊은 바다까지 나가 정박하면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가 그때마다 서울에서 남자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 집에서 같이 술판을 벌이고 집에 재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강 씨에게 무태가는 강신의 딸네 집에 하루만 재워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 씨는 오랜 세월 이웃으로 살았던 정이 있고 그 달 역시 시집가기 전까진 친척처럼 가까이 지냈던지라 흔히 허락을 해줬어요. 아들의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강 씨 딸네 집에 하루를 묵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새벽까지 동네가 떠나가라 마루에서 술판을 벌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며느리를 보고 말았습니다. 강 씨 말로는 하루만 먹고 술이 깨면 돌아가는 것 같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성인 남녀가,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외간 남자들을 불러다 저리 밤을 새우며 놀고 있는 것이 솔직히 신경 쓰였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이마저도 간섭이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기겁할 며느리의 모습이 안 봐도 눈에 선해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 사실을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까, 뭐 그런 걱정만 조금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며느리의 신혼집에 찾아갔어요. 아, 어머니 말도 없이 찾아오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러세요? 불편하게 간밤에 숙취로 개슴츠레한 낯이라고는 남자들과 밖으로 나온 며느리는 대번에 저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었지요. 아, 예. 아니, 나는 그냥 이웃집 강씨 달래.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른 아침에 전화하기도 좀 그래서 아이고, 어제 술이라도 마신 거야? 내가 북엇국이라도 해주고 갈까? 아, 참,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며느리와 그 친구들이 먹을 해장국 가서 해다 주고 갔어요. 아, 진짜 갑갑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 뭐 오빠만 사는 집도 아니고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한데 친구들 좀 부르는 것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잔소리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답답할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거라고요.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요즘은 아이고, 아가 아무리 출사 이해 아직 애기가 없어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가 그리? 답답하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내가 혼쭐을 내줄까? 너는 어쩌고 싶은데? 어린아이 어르듯 제가 쩔쩔매며 그리 말하자 며느리가 이리 말하더군요. 근처에 따로 집을 얻어서 친구들 좀 마음대로 부르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도 그럴게.
오빠는 한 달에 겨우 길어야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고 전 솔직히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아, 시골에 남자 하나 믿고 덜렁 온 것도 모자라 남편이 뱃사람이라니. 외롭고 쓸쓸한 제 마음을 어머니가 아세요? 내가 왜 몰라?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젊었을 적에 저기 섬마을에 시집왔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집을 따로 없는 것은 내 남편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다독였어요. 이렇게 풋풋하고 세련된 도시 처녀를 이런 깡촌에 와 살게 한 것 자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저나 아들이나 그리 생각했지요. 저 역시도 평생을 섬에 갇혀 살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세상인가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외진 산기슭 쪽에 집을 하나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다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 듣게 되었는데 친구들을 불러 편히 놀 곳이 필요하다 해놓고 정작 집은 슈퍼 하나가 없는 으슥한 산길 초입에다 얻었다는 것이 영 신경 쓰였지요. 거기는 진짜 풀과 흙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미심쩍 어떤 저는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예 아가, 거기는 슈퍼도 없는데 과자 한 봉지 사기 힘들 것인데 그치만 마을 죽은 동네 어른들 눈치가 너무 보여서 마음대로 늘지를 못한다고요. 아이, 그래도 친구들이 계속 거기 같이 있어줄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지만 여자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참,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저랑 오빠 어머니를 알잖아요. 전에 제가 친구들 불러다 술 마신 것도 누구한테 고자질 들어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전 진짜 온 동네 어른들이 다 시어머니 같고 시아버지 같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저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그렇게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더 말했다가는 두 내외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질 것 같아서 그래 제 남편이 괜찮다고 허락을 했는데 내가 무슨 권하로 자꾸 말을 얹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새로 얻은 집이 하도 낡고 더럽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제가 집도 치워줄 겸 해서 무트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은 저번에 본 적 있었던 며느리의 친구들도 오는 날이었어요. 요즘은 그걸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한다지요. 시어미가 했는데도 당당히 데려올 정도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친구일 뿐이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때는 워낙 정신도 없고 세 사람 모두 숙취에 허덕이고 있었던지라 저도 급하게 북어국만 해주고 가야겠다고 눈치를 못 쳤었는데 우리 아들도 체격으로는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 편인데 두 남자는 유독 귀골이 장대한 그런 사내들이었어요. 그냥 키가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락부락한 그런 남성들 있잖아요. 두 사내가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이런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남정네들이라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거기다 찜찜한 것도 하나 있었어요. 집도 치워줄 겸 기왕 놀러와서 만나게 된 것, 며느리를 믿고 며느리를 보러 온 사람들인데 아직도 시험이 된 입장에서 그냥 맨입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장에서 이것저것 큰 맘 먹고 사하다가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려고 준비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그런데 우리 며느리하고는 언제부터 친구였던 거야? 아주 오래 알고 지냈나 보네 하고 묻는 말에 두 사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두 사내는 마치 무언가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로의 눈치만 흙끝을 보다가 며느리가 저랑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서울 살 때 동네가 가까운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게 돼서 하고 먼저 운을 띄우고 나서야 꼭두각시처럼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나 치더라고요. 그런 후에도 제가 세 사람의 관계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은 걸 물을 낮추면 두 사내는 계속해서 며느리 눈치만 살피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신혼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실 아들은 그날이 배 타러 가는 날이었고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새집에 가 있는 바람에 아들이 무대서의 마지막 밤을 홀로 보내야 했거든요. 몇 년 만에 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회포를 풀고
저는 손님 방에서 쪽잠을 자고 아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 집에서 가져온 김치며 새로 한 따끈한 음식들을 아들의 품에 안기고 배웅했어요. 바다 위에서라도 허투루 먹지 말고 선원들하고 함께 드시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김치는 어머니가 해주신 게 최고라 봐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이런 고생은 그만하라고 하시니 아들 걱정 어머니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어여가 선원도 기다리겠다. 그렇게 배 음식을 씻는 것 같이 따라가며 꼼꼼히 살피고 배웅 인사를 마친 후엔 어차피 며느리도 새집에서 내려오지 않을 테니까 어제 아침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좀 푹 쉬게 하려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누웠던 이부자리를 치우다가 저도 모르게 졸음이 와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결에 몸이 위로 부양하며 들리더니 흔들흔들하고 움직이지 뭐야? 꼭 누가 자는 저를 둘러 엎고 옮기는 것 같았어요. 비몽사몽한 와중에 저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그냥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순간이었어요. 마치 순간 이동을 해온 것처럼 번쩍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청하게 눈만 끔뻑이고 있으니 어제 제가 며느리 친구라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힘들게 진수성찬 차려먹인 그 장종놈들이 창고 같은 철문에 자물쇠가 잘 드는지 확인하는 듯 자기들끼리 두렁거리고 있었어요. 퍼뜩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아예 창문에까지 사슬이 층층 감아둔 것을 처음부터 사람을 가두기 위해 만든 방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놈들은 그렇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쳐 묻는 저의 말에는 대답도 않고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며 비좁게나마 보이는 창문 틈을 바라보니 여긴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얻은 새 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런 깜깜한 산중에 집을 얻은 것 자체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민 저를 가둬두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마치 짐짝처럼 창고에 처박아 두려고 말입니다. 아들이 배를 타고 떠날 날만을 기다리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저는 두려움에 몸을 둘 바를 모르며 온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아무것도 없는 허한 창고방에 갇혀 있는데 며느리가 왔어요.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다오. 아가는 무슨 얼어 죽을란 할매 같은 엄마 없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그동안 며느리가 좀 되바라진 면은 있었어도 저렇게까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니,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모습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내가 당신만 없어져도 이 구질구질한 시골 동네에서 좀 살 것 같거든. 아가는 무슨 얼어 죽을 그러게. 내가 그렇게 나 사는데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들었으면 좋겠어. 맘대로 찾아오질 않나? 전화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계속 전화질에 구태여 자기 아들이랑 통화했으면 됐지? 날 바꿔달라고 하질 않나? 눈치 없는 게 인간인가? 이래서 늙으면 어차피 할매 구하러 올 사람 없는 거 알지?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나마 쌀밥 구경하고 살 거야. 알았어. 어휴, 저 멍청한 눈빛 좀 봐. 뒤에 보이지? 밥 반찬은 앞으로 저것뿐이야. 다 내 이거 빠져 죽을 날만 받아. 넌 할매한테 좋은 거 구해다 먹이면 뭐해? 소화시킬 능력도 없는 노친네. 그런 거 나한테나 잘 갖다 바칠 것이지. 다 쓸모없는 걸 알았어. 이제 할매가 할 일은 여기서 살다가 최대한 빨리 가는 거라는 거. 세상에,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게 어디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을 말이랍니까? 내 아들의 아내고 내 며느리고 내가 노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나를 사람 취급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멸시의 말과 협박이 예사로 나오는 젊은 여자 앞에서는 저는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동네라도 산기슭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동도 어스름하게 느껴집니다. 새벽녘 해온 집안의 불까지 다 꺼놓고 가버리니 나는 마치 관 속에 누운 것처럼 끔찍하고 두려운 기분뿐이었죠. 조그만 화장실이 딸린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밥상 하나, 냉장고 안에는 물과 간장병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며느리가 불쌍하다며 소금통을 하나 던져주고 갔으니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노쇠한 몸으로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운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저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살아 뭐 하겠나 싶은 마음에 식욕도 도통 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그냥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일까지 떠맡아 시켰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 이 늙은이를 겁박하면서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란 말 몰라? 뭐해, 어서 시작하지 않고 며느리는 저를 골방에 가두어 두고 생선 다듬는 일까지 받아와 제게 시켰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일한 것처럼 말했겠죠. 햇볕은커녕 환기도 잘 안 되는 방에서 역한 생선 비린내까지 건드려니 아무리 수십 년을 섬에서 살아 생선 냄새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도통 동네 사람들도 안 올라오는 별것 없는 뒷동산이라 이대로 아무도 발견을 못하나 싶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여기서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머릿속으로 퍼뜩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강신의 딸내미 집 옆에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총각이 있는데 새벽마다 부둣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저와 아들하고는 안면이 조금 있었지요. 총각이 언젠가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면 해가 질 무렵에서 산을 탄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집 엄마는 저녁에 길도 트여있지 않은 시골 뒷동네 산이라 칠쪽이라도 할까 하고 걱정이 된다며 매번 말리곤 했지만 이 좁은 시골 동네에서 그게 유일한 낙이라면서 자들 녀석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요. 다행히 두 놈과 며느리는 매일 저녁 일찍부터 술판을 벌여 밤새 내내 술에 취해 있었기에 저는 묘수를 쓸 수 있었어요. 하얀 속옷 치마 위에다가 간장으로 글씨를 썼지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매일 기다려도 지나는 길이 다른지 도통 보이지 않았던 부둣가 총각은 일주일쯤 돼서야 나타났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 감시가 소홀할 때면 창문가에 붙여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것만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뭇잎을 밟고 자박자박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줘. 어슴푸레한 인형을 본 나는 재빨리 글씨를 써둔 하얀 속곡치마를 창문 틈에 들어올려 흔들었어요. 총각은 가까이 다가와 휴대폰 불을 밝혀 글씨를 읽어보고는 당장 일로 달려오려 했지만 내가 안간힘을 써서 말렸어. 그 놈들에게 들키면 총각도 어찌 될지 몰랐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고 내 의도를 이해한 총각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몇 번 그리고는 조용히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어요. 솔직히 말해 그쯤 되니 그 여자가 내 아들도 나랑 똑같이 일을 없애겠다 싶어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이 폐악질을 만천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도 경찰은커녕 사람 하나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집 앞에 혹시나 몰라 CCTV를 단다더니 그대로 총각도 들통나 봉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러나 며느리는 별말 없이 여느 때와 같이 생선 다듬는 일과 쌀밥을 조금 던져주러 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좋은 곳에 여행 보내드린 걸로 해놨으니까 도망칠 생각 1년지도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 올라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따라 며느리는 바로 가지 않고 제가 일하는 것을 감시하며 뭐 하는 거야? 오늘도 굶고 싶어. 빨리 못해 날이 따뜻해져서 생선 금방 상한다고 빨리 할매에 기러면서 저를 최근에 처하지만 이 노쇠한 몸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골방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갇혀 일만 하려니. 손에 힘이 안 들어 칼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손이 조금만 느려져도 그렇게 악을 쓰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이를 악물었어요. 그레이 생선 멧돼지가 전염 뱃속이다. 이런 몹쓸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공공함이야 이미 어릴 때 지독하게 겪어보았고 생선 비린내야 평생을 맡으며 산 것이었으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시어머니는커녕 동네 어르신 취급도 안 해주고 할매하며 멸시하고 깔보는 눈으로 보는 며느리의 홀드였을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며느리가 던져준 다시고 굳은 쌀밥도 밥이라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우겨 넣었죠. 맨밥에 간장을 부어 먹는 것이 하루 한 끼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것은 건지 모를 고통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철컹철컹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였죠. 그리고 드디어 총각이 경찰을 데리고 왔나 싶어 밥그릇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섰는데 글쎄 밖에서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하고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는 것은 바로 저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좁은 창문 틈새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바라보았고 저 많이 보이는 망치를 든 남자는 머리 꼭지만 보아도 제 아들이 확실했지요. 그 덩치 놈들은 이미 혼비백산에 멀리 도망가고 없었어요. 아들은 철로 된 자물쇠가 도통 깨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예 쪽 창문을 깨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저를 왈칵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 안기는 순간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마 이제 나도 살고 아들도 살았다는 생각이 안 돼요. 그동안 쇄신했던 기력에 정신을 잠깐 놓았던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때는 동네에 유일하게 입원실이 갖추어진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은 제 손을 꼭 붙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죄받을 것들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죄 짓은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달래주었고 아들 녀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절대 안 울겠다고 버티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저 세상 보낼 뻔한 거야? 어머니 이러면서 계속 엄마만 찾아대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던지요. 아이고, 아가, 울지 마라. 너까지 일이 슬프면 애미매미 찢어지잖아. 그 시간에서는 시간 개념도 확실치 않아 정확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며느리에게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은 고작해야 열흘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경찰에 이대로 넘기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내려지면 평생 가슴에 찢으면서 살 것이 분명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며칠 동안 그것들이 저를 가두었던 골방에 새 연놈을 똑같이 가두어 놓고 굶겼다 합니다. 사정을 알게 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작업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주었고 특히나 저를 처음 발견했던 총각은 제 어미가 당한 일처럼 분통을 터뜨리며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줬어요. 물론 사람이 이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짓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 동네 사람 전부를 처벌할 수 없으니 묻고 넘어가 주기로 하였고 3일째 되던 날 비로소 꺼내주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와 함께 경찰에 함께 출두해 범인들은 경찰에 체포될 수 있었고 길지 않은 재판 끝에 실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팔순이 거의 다 된 노인을 그리 가두어두고 노예처럼 부렸으니 발견이 늦었더라면 내가 저 세상 가게 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형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되고 일어섰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리 말해주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내 속을 갉아먹는디. 원래 때린 놈이 발 뻗고 자고 맞은 놈이 분해서 잠도 못 이루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지는 거니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이기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며느리와 비슷한 이름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젊은 여자만 봐도 가슴이 손등손등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역시 저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녀를 이렇게도 미워하고 있음을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한이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 나라도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있어야겠네요. 저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우다가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드러나 또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건인지는 자세히 듣지는 않았어요. 듣게 되면 난 고통과 순환이 생각나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고 싶습니다. 언젠간 훗날에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제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그랬노라고 피식 웃으며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